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공천 막바지 후유증이 여야 가리지 않고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 아나무인격 행동,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식의 행태가 발목을 잡는 거죠. 공인이란 자리가 너무 가벼워서 그런 건지,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벼락 출세를 해서 그런 건지, 그만큼 공직에 대한 준비도 안 된 인물들이 자신의 깜냥보다 큰 자리를 노리다 일어나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보들이 국민을 무서워하는 시스템이 꼭 있어야 할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정봉주 후보를 어찌할까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정 후보가 목함질환 피해자들에게 즉시 사과했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걸로 드러나면서 정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소식 신유만 기자입니다. 이른바 목발 경품 논란 직후 당사자에게 사과했다는 정봉주 전 의원의 해명과 달리 정작 피해 장병들은 사과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는 TV조선 보도가 나가자 민주당 선대위는 곧바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의 수용 여부, 또 언론 동향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 전 의원 발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무적 결단만 남아있어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문제는 빨리 도려내는 것이 낫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공천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당내에선 하위평가 감점을 안고도 정 전 의원과 결선까지 치른 박용진 의원을 대신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사고 지역의 경우엔 제3의 인물을 공천하는 게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거짓 사과 논란의 민주당 정봉주 후보는 당시 사과한 대상이 피해 장병들이 아닌 이종명 전 의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이 전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는 회견을 열었기 때문에 당사자로 봤다는 겁니다. 정 전 의원은 당분간 자숙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허위 사과라며 정 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사과를 받은 적 없다는 목함질환 장병들의 증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봉주 전 의원이 SNS에 두 번째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2000년 DMZ 수색대장 시절 지뢰로 다리를 잃은 자유한국당 이종명 전 의원이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요구해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진정한 해명과 사죄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 전 의원은 피해 용사들에겐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 사과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듯한 표현으로 또다시 상처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과글을 게시했다며 오늘 정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과거 불법 유턴 차량에 치여 장애를 입은 가수 강원래 씨는 가해자가 사과를 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평생 그를 원망할 것 같다는 글로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하재헌 중사는 정 전 의원이 찾아와도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강북을 경선 과정에서 정 전 의원 측이 왜곡된 여론조사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봉주 후보를 둘러싼 막말 논란은 폭력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야권 내부의 여러 진영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거나 불교계와의 충돌,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까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확정 직전 이재명 후보에 반발하는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 사회 부적응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경선에서 이 후보는 친문이 밀었던 이낙연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무슨 이재명 불가로냐? 이재명 불가해갖고 그럼 정권 넘겨주자는 얘기냐? 삶은 소대가리 아니라 삶은 멸치대가리 같은.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당내 자성의 목소리엔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전국 40개 교도소 조폭을 언급했고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던 2020년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짐승만도 못하다며 언제까지 자신이 의릴 것 같냐고도 했습니다.
막말 논란과 함께 폭력 사건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2001년 당시 아내에게 가정폭력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고 2015년엔 조계종을 향해 김정은과 똑같은 집단이라고 말한 뒤 조계사를 찾아가 대치하던 여성 신도를 밀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무실에서 나와서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후보 등록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경력만 등록하게 돼 있어 두 사건 모두 정 전 의원의 전과 기록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야권 비례연대의 한 축인 시민단체 목 임태훈 후보를 컷오프하자 시민단체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회의를 열고 임 후보에 대한 컷오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대를 파기할 수 있다는 강경 기류라는데 이광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4명을 추천했다 3명이 거부당한 시민단체 측 후보 추천 심사위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민주연합 측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장을 2004년 병역법 위반 실형을 이유로 컷오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식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로 규정되고 이게 부적격 사유가 된다는 것은 지금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철회 요청이 거부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사실상 야권 비례연대 파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석 정도 비용 없는 이런 정도 수준을 아마 넘어서는 매우 총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시민단체 측은 이에 앞서 종북 논란 등으로 사퇴한 전지혜, 정영희 후보를 대신할 여성 후보로 차순이었던 서미와 이주희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인 이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변호했습니다. 특히 민족해방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활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고 2004년과 2008년 총선 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나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술 취한 사람들의 신세 한탄까지도 처벌하는 악법 중의 악법. 민주연합은 오늘 두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하지만 비례연합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강경합니다. 임태훈 전 소장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기피라며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내일 오전까지 다른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시민단체와의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속사정은 조금 다른 듯도 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단체 몫으로 추천됐다 컷오프된 임태훈 전 소장의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소장의 이의 제기에도 결정 번복은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까지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시민단체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정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회 밖에서 개인적 신념을 지키는 것과 국회의원이 국방의 의무를 거역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부에선 비례연대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나옵니다. 반미, 종북 논란 등 비례연합 후보들의 이딴 잡음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의원은 비례 재선에 나선 용해인 의원까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먼 인사들과 당이 손을 잡고 있다며 이미 연대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합의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야권 세력의 집단적 지지 철회나 당초 연대를 결정했던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하위 평가를 받았던 현역 의원들의 공천 성적표도 드러났습니다. TV조선이 단독 입수한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던 31명 가운데 공천을 받은 사람은 단 3명입니다. 비명 행사가 민주당 주장대로 언론이 만들어낸 말인지 오현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현역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던 31명 가운데 공천을 받은 사람은 단수 공천 1명, 경선 승리 2명 등 모두 3명입니다. 나머지 28명, 90%는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감점을 감수하고 경선에 나섰지만 패했고 4명은 전략지역구로 선정돼 경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컷오프됐습니다. 10명은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공천을 전후에 탈당했습니다. 특히 경선 점수에서 30%가 감산되는 하위 10% 10명은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탈락한 28명 중 비명계는 25명, 89%였습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고도 결선까지 갔다 패한 박용진 의원은 이상한 시스템 공천 때문에 졌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와 측근의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5명은 모두 공천을 받았습니다. 특히 양부남 박균택 변호사는 텃밭인 광주에 공천됐고 김용전 부원장을 변호한 김기표 후보, 정진상 전 실장의 변론을 맡은 이건태, 김동화 후보도 야권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출마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그걸 통해서 정말 방탄 정당으로 이제 확실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 후보는 오디션에서 탈락하고도 뒤늦게 후보에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민의힘도 복잡합니다. 돈봉투 의혹을 받아왔던 5선 정우택 후보의 공천을 철회했습니다. 공천 결정을 뒤집은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당초 의혹이 해소된 걸로 판단해 공천을 확정했지만 새 정황이 나오자 교체한 겁니다. 부산에선 대통령실 출신 박성훈 전 차관이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달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돼 논란이 됐지만 돈봉투를 돌려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다시 정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정 의원 측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자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대신 서승우 전 충북부지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을 취소한 건 김연아 전 의원과 박일호 전 시장에 이어 3번째입니다. 5.18 폄훼 발언에도 공천 유지로 결정된 도태우 후보에 대해선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은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경기 고양정 김용태 전 의원도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곳의 경선 결과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부산 북구을에선 대통령실 출신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이, 경기 하남을에선 이창근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여당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이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한 거란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5선 이상민 의원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 철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한 거 아닌가. 호주 대사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큽니다. 서울 마포 갑에 출마한 조정훈 의원은 총선 전에 출국하는 게 맞았느냐고 했고 서울 강서울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에서는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을까요? 국민의힘 선대위가연 첫 상황 점검 회의에서도 이종섭 대사 출국 논란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임명 철회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외교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이미 아그레만을 받고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도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출국 금지를 길게 연장한 건 기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호주 출국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사를 내일 공수처에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권 내부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정치부 홍연주 기자와 함께 어떤 사실이 맞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여야 시각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이 호주 대사 임명, 이게 해외 도피용이냐 아니냐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야권에서는 피의자를 외교 사절로 임명한 것 자체가 국격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을 지낸 인물이 통상 차관복급이 맡아왔던 호주 대사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서 따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 재임 때 국산 장갑차 레드백 수출을 성사시켰던 점과 호주와의 방산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재외 공관장의 주소가 이미 공개돼 있는데다 이 대사가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도피 목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국 사흘 전인가요? 4시간 약식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수처는 이걸로 부족하다. 더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나 실무진 소환과 같은 조사가 먼저 마무리돼야 의혹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사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발장이 접수된 게 지난해 9월이었는데 반년 동안 소환 요청이 없었고 특히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놓고도 조사는 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 이 조치를 연장한 걸 오히려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 금지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한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기본권 침해고 사실은 수사권 남용입니다. 뭐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랄까요? 이게 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 또 쟁점이 뭐냐면 대통령실이 대사 임명을 할 때 출국 금지 사실을 알았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출국 금지와 인사 검증 모두 법무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조국 혁신당 소속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은 전 정부에서는 중요 인물 출국 금지는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는데요.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은 걸 확인을 했고 관련 정보 보고가 생성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정부나 대통령실 몰랐다 손 치더라도요. 이 대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굳이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서 논란을 자초하느냐 이런 게 지금 정치권의 지적인 거죠? 네, 그래서 딱 5글자로 왜 굳이 지금 이런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앞둔 시점에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는 인사를 대사로 보낸 것 자체가 외교 라인의 실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사 본인이 직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요. 또 각국에 파견된 대사들이 서울에서 모이는 재외 공관장 회의가 4월 중순 이후 예정돼 있긴 하지만 이 대사가 이보다 앞서 귀국하도록 하는 방안도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선거를 앞두고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게 뭐 정치권의 생리입니다만 이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군요. 자,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양당 대표들의 지방 일정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과 경남 김해의 낙동강 벨트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을 만나 물가를 잡겠다고 했고 부산 필승이 적힌 야구공을 들고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은 부산 전통시장 앞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올해 초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연도가 적힌 티셔츠로 부산 민심을 공략했던 한 위원장은 이번엔 부산 필승이라고 적힌 야구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직격하며 여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부산을 책임집니다. 저희는 부산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생선 상자 뚜껑에 한동훈으로 지은 삼행시를 적어 선물했습니다. 악수와 사진을 청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손 잡았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물가 잡고 잘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차 안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부산 북구와 사하구, 경남 김해의 전통시장에서 광폭 유세를 펼쳤는데 상대적으로 야권 지지세가 강한 낙동강 벨트 지역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유세에는 오늘도 많은 지지자들이 몰렸지만 한 위원장의 인기가 각 지역구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숙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흘 만에 다시 충청을 찾아 정권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가 하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만났습니다. 이 대표의 일정은 장세희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을 사흘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무대책, 무책임, 무관심의 엠모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에서 정부의 R&D 예산 축소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파괴했습니다.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문제를 겨냥했습니다.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라고 뭐 유튜브에 나오던데요. 당장 붙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세종 전통시장에선 지지자들이 비례와 지역구 모두 민주당을 찍으란 의미의 몰빵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그들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 생존자들과도 만나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른바 정권 심판 벨트 중 한 곳으로 대전과 오송을 찾은 건 R&D 예산 삭감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앞세워 정부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내일은 부산과 울산을 찾아 엑스포 유치 실패를 고리로 정부 비판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계획은 제시됐었죠. 비수도권 의대에 1,600명, 수도권 의대에 400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증원 비중이 2대 8 정도가 되는 거죠. 앞으로 지방 거점 대학 의대 정원이 수도권 의대보다 많아지게 되는 건지 배상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5학년도에 늘어날 의대 신입생의 배분 비율은 지역이 8, 수도권이 2가 될 전망입니다. 배분 비율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수요조사에서 지역과 수도권 의대의 증원 신청 비율이 8대 2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지역 의대가 1,600명, 수도권 의대가 400명 늘어납니다. 이 관계자는 40명 규모의 소규모 의대는 정원을 100명까지 늘린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역 의대가 수도권 의대보다 정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40%인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인재 TU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어떠한 질환도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학별 증원 규모는 이르면 이달 말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속도를 낼수록 의사단체 반발은 거세질 조짐입니다. 조금 전 서울시 의사회가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원영 기자, 의사 궐기대회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이곳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엔 서울 지역 의대생과 전공의 등 300여 명이 모였고 현재는 해산한 상태입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가 필수 의료 작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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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살낸다!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늘 의대 증원의 배분 비율이 알려지면서 반발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겠다 그러고 학교를 가지 않겠다 그러면 왜 그런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또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박명아 서울시 의사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도 긴급회의에 들어갔다고요? 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저녁 8시부터 회의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 보호 대책과 집단 행동 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나 겸직 해제를 통한 병원 진료 중단이 전국 40개 의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9개 의대가 주축인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도 내일 저녁 7시에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가천대 의대를 찾아 설득에 나섰고 국립대 총장협의회도 호소문을 내고 교수들의 지혜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공개돼서 논란을 빚었죠. 이번에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형 병원에 투입된 공보위 명단이 온라인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종원 기자입니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세 곳에 올라온 공보위 파견 명단입니다. 이름은 지웠지만 소속 보건소와 파견병원, 진료 과목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공의 대신 의료 현장을 지키는 공보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경찰은 파견 공보위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 자료를 삭제하라는 전공의 행동지침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엔 공보위, 군의관 행동지침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도망다닐지 고민하라. 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태업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공보위 행동지침까지 올라온 커뮤니티 운영사 임직원들은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 소환된 의협지도부는 전공의 사직이 자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의 개별적이고 정의로운 자발적인 사직 운동은 비대위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선배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내일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이면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를 지닌 백두산의 중국식 명칭이 창바이산입니다. 그런데 백두산이 이 중국명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유네스코에 신청한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 백두산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이 우리 땅인 만큼 우리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단순한 명칭을 넘어서 복잡한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첨부된 지도에 백두산이 중국식 명칭인 창바이산으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창바이산은 지구의 역동적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자연 실험실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자국 영토에 해당하는 백두산 지역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백두산 땅의 4분의 1은 북한이, 나머지는 중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 등재 권고 결정을 받는데 성공했고 이르면 이번 주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중국식 명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는 셈입니다. 유네스코는 지질학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명소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해 특별 관리합니다. 중국과 백두산 땅을 나누고 있는 북한도 동일한 신청을 했지만 이번 후보지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백두산의 실효적 지배권이 없어 대응에도 한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얼어붙은 한중 관계로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이 설 자리를 잃은 결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특히 국내 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백두산의 중국화를 넘어서 우리 문화를 중국 문화로 둔갑시키는 동북공정이 재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김치나 한복까지 자신의 문화라고 우겨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백과사전입니다.
김치가 중국식 파오차이라며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소개하고 아예 고칠 수 없게 잠금 조치까지 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비빔밥과 삼계탕뿐 아니라 심지어 한복도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도 한복 차림의 행사 요원을 중국 대표로 세웠습니다.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는 백두산의 중국화 시도라는 국내 학계의 우려가 나옵니다. 한반도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하는 동북공정의 재점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장백산이 돼버리고 우리는 계속 백두산이 애국가를 불러대는데 우리만 백두산으로 부르는 거지 우리만. 중국이 미국의 공급망 통제에 따른 경제난을 애국주의로 돌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가까워진 북러 관계를 의식해 북한을 관리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다만 파워게임에서 밀리는 북한이 중국에 항의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당시 파도가 높지도 않았는데 이 선장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실종 선원 수색은 물론이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선박 잔해물로 헤엄쳐 갑니다. 목재를 붙잡고 버틴 선원을 가까스로 구조합니다. 팀장님, 보고해주세요. 여기는 통영구조대 3시가. 오늘 새벽 4시 15분쯤 통영 욕지도 남쪽 8.5km 해상에서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선장 등 한국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외국인 선원 7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수심 60m 깊이에 가라앉은 어선에도 대원들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분들이 다 지금 사망을 하셨으니까 저희들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저희도 알 수가 없거든요. 선박 침몰 당시 사고 해역은 바람과 파도가 잔잔했고 암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관실이 있는 선미부터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해역은 쌍끌이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해경은 어선이 조업을 하다 침몰했는지 이동을 하다 침몰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체 파손 또는 복원력 상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9일 가까운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선박 실종자 5명도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자동차 공업소에서 공구를 훔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사다리까지 동원해서 공업소를 넘나들었는데 절도 뒤 범행 현장에서 맞닥뜨린 건 순찰차였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요?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점퍼에 배낭을 맨 남성이 자동차 공업사 앞을 서성입니다. 철문을 잡아당기더니 열리지 않자 까치발을 들고 공업사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잠시 후 남성은 어디선가 사다리를 가져와 공업소 철문을 넘어갑니다. 볼일을 마친 듯 다시 철문을 넘어 나온 남성. 그런데 바로 앞에 순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낮 12시쯤 60대 남성이 자동차 공업소에서 공구를 훔쳐나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순찰차 안에서 남성의 범행을 지켜봤던 겁니다. 휴일이어서 사람이 없던 공업소에서 남성이 훔친 건 공구 3개, 총 13만 원어치였습니다. 일을 빼놓고 다 일을 하거든요. 도둑 들었다고 그래갖고. 경찰의 추궁에 남성은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전거를 훔치려고 훔치려면 공구가 필요한데 공구를 여기 들어가서 또 훔친 거예요.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연초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을 약속했는데 그동안 제기된 호남 홀대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란 해석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친환경 전남의 상징색인 녹색빛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양무호남 시무국가 정신을 강조합니다. 임진왜란 때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통 인프라라며 전남 영암과 광주를 잇는 47km 구간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초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강진 완도고속도로를 빠르게 연결하고 익산 여수선의 고속철도화를 포함한 전라선 개선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 관광과 미래 산업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토론회가 그동안 수도권에서 12차례, 영남에서 4차례 열리면서 호남 홀대 지적도 나왔는데 이를 불식하려는 듯 전남 10여 개 지역의 대규모 사업 계획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님보다도 더 많이 전남을 정말 깊은 관심으로 각별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대통령실은 토론회 개최지 선정에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며 현장 방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영화 속 로봇의 세상이 다가오는 걸까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로봇 스타트업 회사가 함께 만든 로봇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는데 김지아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로봇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자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사과를 집어 남성에게 건넵니다. 많은 물건 가운데 왜 사과를 줬냐고 묻자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대화를 나누며 접시와 컵을 건조대에 넣기도 합니다.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만든 로봇으로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인공지능을 탑재해 시각적 추론과 언어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선 로봇의 말과 행동이 정말 충격적이라며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새로운 시대다. 인간은 준비가 되었을까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에 기대만큼 우려도 커진 상황.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나 선거에서 AI를 사용할 땐 반드시 사람이 감독해야 하고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는 AI 조작물이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The first regulation in the world that is putting a clear path towards a safe and human-centric development of AI. 유럽연합은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AI법을 시행하는데 위반한 기업에는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립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우승자는 정서주 양입니다. 축하합니다. 정서주 양이 최종 우승자로 결정됐습니다. 지난주 미스트롯3 결승전 보느라 늦은 시간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한 시청자들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 열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진선미 세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근데 그 열기 정말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다들 아시니까 트로트 한 소절 엮어서 같이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 네. 정서주 양부터 해볼까요? 네. 바람 바람 바람아. 안녕하세요. 첫눈 보이스 미스트롯3 진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 배아연 씨 한번 해주시죠.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안녕하세요. 미스트롯3 선 배아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 오유진 양.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미스트롯 시즌3 미 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유, 정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시군요. 네, 역시. 감사합니다. 길었던 이제 경연이 끝났습니다. 주위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달라진 인기를 본인들도 실감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정서주, 오유진 양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반응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맏언니부터 조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끝나고 나서 집에를 잘 돌아다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한 방송을 찍어야 돼서 절에 갔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또 그러면은 정서주 양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오랜만에 또 저희 학교에 가보니까 앞에 현수막도 걸려있고 현수막이? 네, 친구들도 많이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실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유진 양은 어땠을까요? 저는 학교를 마치고 이제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고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이제 막 시키려고 딱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계산하시는 분이 혹시 오유진 아니냐라고 네. 알아보시고 벌써 결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한 의미로 사진 한 장만 찍어 보자 이래가지고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미스트롯 나오고 나서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정서주 양, 그 역대 초연소 트로퀸입니다. 근데 결승에서 우리 어머니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저 네. 그거 보면서 저도 사실 가슴이 먹먹하고 그랬는데요. 가족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누구보다 가족들이 기뻐했을 텐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네,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모두가 다 너무 기뻐하셨고 제가 결승전 때 우리 어머니라는 곡을 선곡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저희 외삼촌께서 4년 전쯤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됐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때 할머니랑 저희 엄마께서 우울증에 걸리실 만큼 정말 힘들어 하셨어가지고 그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무대에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서주 양 아직 어리기도 합니다만 언니들하고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무대에서 보면 아주 담대해 보이고 뭐 전혀 어리다고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혹시 무대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뭐 비법 같은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무대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처음에 경연할 때는 정말 많이 떨었었어요. 그래서 손에 진짜 땀이 진짜 한가득 있을 정도로 엄청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뽕커벨 할 때 아연 언니께서 또 저한테 자신을 믿으면 무대에서 별로 떨리지 않는다고 또 저한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무대 올라가기 전에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무대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어라. 근데 사실 아연 씨가 국민투표 1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는 팬들도 많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진과 선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선만 해도 충분히 좋다. 이 자리에 온 것만도 너무나 좋다. 이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겸손이 정말 미덕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솔직히 선이어서 아쉬운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막 저희가 절에 갔었을 때도 아우 사목 못 타서 어떡해 하면서 상보다 더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주가 사실 1등을 하면 저에게 10억을 주겠다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3억은 제가 그렇게 부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서주 양 10억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때는 제가 전혀 제가 1위 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했었었는데 마음들이 너무 예쁩니다 정말. 뭐 이런 건 뭐 장난이고요. 사실 제가 미스트롯 3를 참가하게 된 이유가 제가 무명 시절 때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배아연이라는 가수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항상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미스트롯 3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가수 배아연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셔서 제가 사실 그 어떠한 것보다는 정말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유진 양한테 좀 물어볼게요. 자, 할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아주 많이 전해졌어요, 무대에서마다. 특히 마지막에는 할머니, 어머니 노래하는 내내 우시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거 보면서 울컥하기도 했는데 자,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어요? 미가 되니까 역시 인성이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일단 저희 할머니는 미스트로 나오기 전에도 가수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미스트로 시즌 3에서 미를 하고 나니까 너가 미를 했으니까 더 앞으로 겸손하고 인성이 좋은 가수가 되어라라고 가장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세 분 모두 이제 긴 시간 동안 대회 치렀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고 아쉬운 것도 있었고 기쁜 네. 것도 있을 텐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주자주 이제 세 분 만나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 향후 TV조선에서 또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서주양?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는 또 4월 달부터 저희 미스트롯 3 탑7이 또 스피노프 프로그램에서 만나뵐 수 있습니다. 예, 배아연 씨도 뭐 마찬가지죠. 뭐 어떤 역할,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네, 지금 5월 달부터 저희가 전국 투어 콘서트가 준비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진 씨는 그럼 개인적으로 또 이 네. 예능 쪽에 또 나갈 거예요? 네. 예능에 나가서 일단 노래 말고 제가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재능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좀 예능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더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뭐 아쉬운 마음 저희 뉴스9 이후에 갈라쇼가 오늘 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아마 이 공연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모습 보시면서 아쉬운 마음 달래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세 분의 역할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전이 다음 주 이 시간 열리는데요. 예매 시작 1시간 반 만에 6만 2천석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대표팀 내분을 비롯해 축구계 전반에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만 응원과 관심 역시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그림 같은 프리킥에다 침착하게 추가골도 넣습니다. 지난해 10월 튀니지전 데뷔골 이후 이강인은 대표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A매치 11경기에서 7골을 넣었고 아시안컵에서도 팀 내 최다 득점 선수였습니다. 이강인을 선발하는 문제는 이번 대표팀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탁구 사건 이후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황선홍 감독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들과 또 팀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싶어 하고 반대 의견 역시 팽팽했던 상황. 대표팀 내분에 더해 축구협회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팬은 태국전이 열리는 상암구장을 비우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매 시작 1시간 반 만에 상암구장 6만 2천석은 모두 팔렸습니다. 붉은 악마 역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응원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변함없는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응원을 안 한다는 건 우리 붉은 악마의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팬들의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 태국 전사들이 원팀으로 보답할 때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나야! 이 아이들 다 내 아이들이라고요. 내가 잘못되면 이 아이들 고아, 구걸, 노숙, 감옥, 쪽방, 그리고 중국집 배달원. 굴곡진 삶을 뚫고 김우수 씨는 신나게 오토바이를 달렸습니다.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배달했습니다. 내가 좀 적게 쓰더라도 구원하는 거 중단 안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4천만 원 사망보험도 어린이 재단 앞으로 들어놨습니다. 5년 동안 5아이를 보살피다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봄입니다. 따스한 바람이 슬슬 불어오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합니다. 나는 너의 말이고 싶다고. 쌀이라고 하는 말, 연탄이라고 하는 말, 별이라고 하는 말, 봄은 겨울 다음에 오는 것. 배고프고 춥고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쌀과 연탄, 별과 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밥은 따스합니다. 누군가를 안아주듯. 하얀 밥, 분홍 소시지, 노란 단무지, 초록 시금치. 까만 김 한 장이 또르르르 안아주었어요. 김밥 팔아모은 7억여 원을 이웃에게 나누고 박춘자 할머니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월세 보증금까지 내놨습니다. 할머니는 50년 세월 김밥을 마느라 지문이 닳아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김밥을 말며 가족을 생각하듯 할머니는 삶에 치인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자꾸 눈물이 난다던 할머니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김밥을 팔기 시작한 게 10살 무렵 서울역 앞이었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다 결혼했지만 아이를 못 낳는다며 남편이 떠났습니다. 움막에 살며 남한산성에서 다시 김밥을 팔았습니다. 집과 가게를 마련했고 목돈도 만졌지만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성당에 더부살이하던 직접장애아 11명을 데려와 어른이 되도록 돌봤습니다. 집까지 팔아 어린이 재단에 3억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나누니 좋더라고 하셨듯 다 주고 행복을 받았습니다. 간밤에 봄비 내리더니 목련꽃 한 송이가 떨어졌습니다. 이 우주 한 모퉁이에 꽃 한 송이가 줄었구나. 우주가 그만큼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의 귀천이 그러합니다. 슬프되 애통하진 않습니다. 목련처럼 환한 소풍이었기에. 3월 14일 앵커 칼럼 오늘 김밥 할머니의 소풍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하루였습니다만 추위가 물러간 자리로 연일 먼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부 지역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오전 한때 일부 남부지방에서도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지기 쉬우니까요. 주변 불씨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창원이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강릉이 22도, 대구와 울산 20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오늘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에 차츰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